안녕하세요. 자격지심에 잡아먹힌 한 가족의 최후를 공유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출퇴근길에 오며 가며 귀로 듣기만 했던 이곳에 막상 제 사연을 쓰려니 어색하네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내려 가셨겠죠. 매번 사무적인 일로만 컴퓨터 타자를 쳤던 제가 제 이야기를 조리 있게 쓸 수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 인생에 잠시 찾아온 불청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테니 부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시골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크게 지으며 저와 오빠, 언니를 키워주셨거든요. 덕분에 우린 또래보다도 훨씬 넉넉하게 자랄 수 있었죠. 성인이 되며 농촌 생활을 좋아했던 오빠는 농업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둘째인 언니는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나이 25살에 무려 7급 공무원 시험에 통과했어요. 대학 재학 시절부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덕에 꽤 이른 나이에 이룬 쾌거였죠. 이후 저는 나이 28에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당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저는 남편의 성실해 보이는 모습과 유독 애들에게 잘해주는 면모가 참 좋았죠. 남편과 결혼 약속 후 저는 시댁에 첫 인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느낀 건 시부모님이 자부심이 참 강한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깔린 게 은행원이라지만 나처럼 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은퇴한 사람은 많지 않지. 내가 54살에 명예퇴직 당하기 전까진 명절마다 우리 집에 선물이 쌓이고 또 쌓였어.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덕분에 우리가 우리 외동 아들인 은규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거다. 당시 작은 금융사업을 하던 시부에 이어 시모 또한 자신도 항상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았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두 분 모두 제게 잘해주셨기에 저는 훈훈하게 첫 인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고 결혼 초반엔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 이듬해 아들을 낳고 연달아 연년생 딸도 낳았죠. 그런데 딸을 낳은 그 해에 제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근처에 대형 카페들이 들어서며 위태로워졌던 남편의 카페가 결국 망하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구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은커녕 인턴 경험도 없고 대학도 지방대를 나온 남편을 선뜻 뽑아주는 곳은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었는데 남편이 대뜸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공무원에 도전해볼까 봐. 너무 걱정됐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어서 더 잘 알았거든요. 늦은 나이에 준비를 시작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까지 남편을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자 저는 결국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이 공부할 동안 저는 외벌이와 육아까지 거의 도맡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험 준비를 시작한 이듬해 제가 6급으로 승진하며 벌이는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몸은 전보다 더 고대졌는데 그래도 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항상 남편에게 웃어줬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아니야. 나도 고시 공부해봐서 알아. 얼마나 힘든지. 하물며 늦은 나이에 시작한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난 자랑스러워. 지금은 힘들어도 꼭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내 남편 화이팅! 다행히 남편은 저희 애들이 5살, 4살이 되던 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시댁에선 완전히 축제가 열렸죠.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해. 역시 우리 아들이야. 그리고 애미야 정말 고맙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아들을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겨우 저희 집안은 안정이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합격한 지 2년 뒤 남편이 8급으로 승진한 뒤 이번엔 시댁에서 일이 터졌어요. 애미야, 은규야, 우리 이제 어쩌니? 시부의 사업이 고비를 거듭하다 결국 망하고 만 겁니다. 사업이 한순간에 망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려 시부는 이곳저곳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도 손을 벌리시기에 우린 결혼하며 신혼집 구할 때 양가에서 받은 도움 중 시댁에서 받은 금액만큼을 무리해서 마련해 돌려드렸었어요. 집 대출금도 있었고 남편이 벌이가 없었던 시절이 길었기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지만 오죽하면 자식에게까지 손을 벌리셨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시댁에 남은 건 망한 사업의 잔해와 빚더미 뿐이었고 시부는 우리에게도 미안하다며 엉엉 우셨죠. 결국 시부모님은 빚 때문에 살던 집까지 팔고 작은 빌라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래도 빚이 산더미인 줄 알았는데 집을 팔고 서울에서 그만한 빌라 전세를 얻을 돈 정도 남아있으셨나 싶어 조금은 안심이 됐죠. 다행히 이 정도 선에서 큰 위기는 잘 넘겼다 싶었는데 그때부터 시댁에 더 진정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미야, 우리 오늘 저녁밥은 집에서 먹지 말고 외식하자. 오랜만에 송아지 스테이크가 먹고 싶구나. 어머마, 나 이번에 남편이랑 부부 모임에 나가야 하거든. 근데 요즘 통백화점 쇼핑을 못 가서 옷들도 가방도 죄다 유행이 지난 거야. 이번에 너희가 우리 백화점 쇼핑 좀 시켜주지 않으련? 시부모님은 달라진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도 못하고 전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걸 들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은 곤란했습니다. 저희도 넉넉한 편이 아닌데 어떻게 매번 송아지 스테이크에 백화점 쇼핑을 시켜드리겠어요. 결국 전 큰맘 먹고 두 분께 거절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어머님, 아버님 형편도 그렇고 저희 형편도 집 대출금 갖고 무리해서 진 약간의 빚에 애 둘까지 키우려니까 꽤 빠듯해요. 그 와중에 삼겹살이나 정육식당 소고기도 아니고 어떻게 매번 투뿔 한우에 고급 레스토랑을 모시고 가겠어요. 게다가 저희도 인터넷으로 저가 옷 사 입는 와중에 어떻게 두 분께 매번 명품 옷을 사드려요. 저희도 능력이 되면 해드리겠지만 정말 죄송해요. 뭐? 예.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잊었니? 우리 네 시부모야. 훌륭한 은행 지점장 출신에 원래는 밖에서 사모님 소리 듣던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그런 우리한테 뭐? 삼겹살? 우리 덕에 그 좋은 집도 살 수 있었던 거면서 백화점에서 옷도 못 사줘? 네? 두 분 원래 삼겹살도 잘 드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왜 전보다 훨씬 비싼 음식만 찾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살 때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 돈 저희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다시 돌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아무튼 그땐 우리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잖아. 그리고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사는 수준도 낮추면 사람은 그렇게 급 자체가 낮아지는 거라고. 품위를 유지해야 그 품위에 맞게 언젠가 돈도 따라오는 거야. 혹시 너 지금 우린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어진 시부모라고 무시하는 거냐? 네 부모가 그래? 이런 시부모는 무시해도 된다고? 왜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세요? 효도도 다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건 억지예요, 어머님. 그리고 삼겹살 먹고 좀 저가 브랜드 옷 입는다고 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람의 품위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가르치려고 들어? 오호, 너 우리 아들보다 급 좀 높다 이거니? 넌 6급이고 우리 아들은 8급이니까 네 벌이가 더 많다고 우리 아들은 우리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 네가 막는 거지? 예, 너 유세 부리지 마라. 우리 아들도 카페 안 하고 일찌감치 공무원 됐으면 지금쯤 한 상급은 됐어 얘. 하지만 시부모는 그런 제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특히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며 저를 나쁜 며느리 취급하곤 했죠. 그리고 처음엔 제 의견을 따르던 남편도 점점 자기 부모의 편을 들었어요. 여보, 그냥 부모님 해달라는 대로 좀 해드리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도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렸고 뭐든 안 해드린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형편에도 우리 형편에도 안 맞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내가 못 해드린다고 한 거지. 거기서 갑자기 공무원 급수 얘긴 왜 나오며 내가 두 분을 무시한다는 말은 왜 나와? 두 분은 지금 도저히 달라진 현실을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원망의 화살을 나한테 돌리고 있는 거라고. 당신은 자식이 돼서 두 분을 옳은 길로 이끌어드려야지 방관하면 어떡해.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남편이 자꾸 시부모와 제 친정 부모님을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명절 용돈도 양가 부모님 생일 때도 용돈이나 선물 액수 등으로 은근하게 양가에 차별을 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굳이 당신이 준비하겠다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 왜 우리 부모님은 50만 원 주고 어머님 아버님은 4배인 200만 원을 줘? 당신 고시 공부할 때 우리 사이 기죽지 말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신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당신 부모님은 계속 사업이 어렵다고 말로만 응원해줄 때 근데 똑같이는커녕 자꾸 왜 이래? 저번에 양가 용돈 드릴 때도 당신 나 몰래 내가 준비한 용돈 봉투에 당신 부모님한테만 30만 원 더 넣었더라? 양가 부모님 생신 때도 내가 분명 똑같은 한우 세트 보냈는데 당신 부모님 집에만 나 몰래 산삼 세트 사서 더 보냈잖아.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야? 무신 무슨 무시야. 나도 두 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 장인 장모님은 우리가 용돈 덜 드리고 선물 좀 덜 좋은 거 해드려도 형배 형님도 있고 처형도 있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보다 형편도 어려운데 챙길 자식도 나밖에 없어. 처간 우리랑 형님, 처형 내가 50만 원씩만 드려도 150만 원 아니야. 생신도 마찬가지고. 여보, 아무리 양가 똑같이 하는 게 좋다지만 우리 융통성 좀 가지면 안 될까? 나 우리 부모님이 진짜 너무 불쌍해. 차라리 당신 친정처럼 나한테 형제라도 있었다면 나도 지금보단 덜 했을 거야. 처음 한두 번이야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 외동 아들로서 자기 부모에게 더 마음 쓰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렇게나마 남편이 전보다 훨씬 자기 부모를 더 챙기니 시부모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일도 줄었고요.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치사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더군요. 게다가 시부모와의 골까지 갈수록 깊어지니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이나마 시댁에 가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말과 행동만은 잘해서였어요. 장인어른, 요새 어깨가 많이 딱딱해지셨는데요. 이 막내 사이가 시원하게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우리 선녀 같은 장모님 손이 다 텄네요. 로션 어딨어요? 저 보세요. 제가 우리 장모님 로션 발라서 마사지 좀 제대로 해드릴게요.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많이 예뻐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가 없어 저는 남편의 양가 차별도 시부모와의 불화도 차마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양가를 챙겨야 할 일만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차라리 큰 사건 한 방이 있었으면 대판 뒤집어 엎고 끝냈을 텐데 이렇게 야금야금 치사하게 양가를 차별하고 거기다가 매번 시부모의 빈정거림까지 더해지니 마치 정신이 조금씩 존벌레에게 갉아먹히는 기분이었달까요? 위에 말한 일들이 무려 거의 6년이나 반복되고 조금씩 심해졌으니까요. 그래도 시부모의 사업이 망한 지 6년 뒤 저희 집엔 오랜만에 웃음꽃이 필 일이 생기더군요. 그건 바로 비슷한 시기에 남편과 제가 차례로 7급,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먼저 남편이 승진했을 때 시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창하다 창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가 7급이라니. 이건 정말 동네방네 자랑할 일이야. 반면 얼마 뒤 제가 5급으로 승진했을 때 전화를 걸어 축하해준 친정 식구들과 달리 당시 시부의 생신이라 저와 함께 있었던 시부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이미 그땐 저도 시부모가 했던 남편과 제 차별에 약이 올라있을 때라 전 일부러 한 번 더 말을 꺼냈어요. 저 승진한 건 안 축하해 주세요?
남편 승진했을 땐 케이크에 초까지 불어주셨으면서. 때 되면 승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 아유, 나는. 그럼 애들 아빠도 때 돼서 남들 다 하는 승진한 건데 왜 그렇게 축하해 주셨어요? 제 말에 할 말이 없으니 시부는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또한 시모는 괜히 제게 성질을 냈죠. 넌 어디 며느리가 꼬박꼬박 그렇게 시부모한테 따지고 드니? 출세하는 여자들은 드세기로는 어디 가서 앉은다더니만 그 말이 딱 맞구나. 그런 시부모에게도 말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안 그랬던 걸 뻔히 알던 남편에게도 정말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에휴, 겨우 좀 따라잡았나 했더니 벌써 5급 승진이 웬 말이야. 집안도 사회적 위치도 마누라한테 상대가 안 되니 기죽어서 이거 살겠냐? 그렇게 승진 좀 남들보다 늦어져라 기도했는데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기 세워드리려면 앞으로도 이렇게 은근슬쩍 처가랑 차별해서 잘해드리는 수밖에 없지 뭘. 설마 했지만 그걸 제 두 귀로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문이 살짝 열려있던 베란다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통화를 마치고 나오며 흠칫한 남편을 향해 비웃듯 이렇게 말해줬죠. 아, 내가 승진을 안 하게 그렇게 바랬니? 내가 잘난 게 그렇게 배 아파서 그동안 양가를 그렇게 차별했어? 두고 봐. 앞으로 당신이 그딴 되도 않는 짓을 하면 나도 이젠 똑같이 해줄 거야. 여보, 아니야, 오해야. 얘가 요즘 처가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픈 애거든. 그래서 맞장구 좀 쳐주려고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아무리 친구한테 맞춰주려고 했어도 그렇게 말한 거 진짜 미안해. 남편은 변명을 했지만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친정아빠가 우리에게 여행을 가자고 말하시더군요. 같이 사는 이 오빠네하고는 자주 놀러도 다니고 얼마 전 이 언니네랑도 우리 따로 놀러 다녀왔잖니. 그러니까 우리 더 나이 먹기 전에 막내 너희랑도 국내로나마 놀러 가고 싶구나.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시간만 내주련. 생각해보니 그동안 일과 시댁, 집에 치여 사느라 결혼 후 부모님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흔쾌히 알았다고 대답한 후 남편에게도 말해줬어요. 비록 남편과의 사이는 어긋날 대로 어긋나는 중이었지만 부모님이 제일 예뻐한 막내 사위와의 여행을 많이 기대하셨거든요. 돈은 우리가 내자. 이 집 구할 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적어도 여행 비용 정도는 내가 내드리고 싶어. 알았어. 숙소는 내가 예약할게. 됐어. 당신을 어떻게 믿어? 저번에 그건 진짜 오해라니까 그러네. 자, 여기 4성급 정도 호텔이면 되지? 위치도 좋고 객실 상태도 좋네. 그러네. 여기 날짜 보니까 우리 여행 갈 날에 방도 아직 남아있다. 여기로 예약할게. 근데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 지도 좀 됐는데 장인 장모님하고 여행 다녀온 후엔 우리 부모님하고도 여행 다녀오면 안 돼? 두 분 사업 망하고 제대로 바람 한번 쐬러 못 가셨잖아. 부탁해. 그때 남편은 자신이 직접 예약하겠다며 제게 한 호텔의 가격과 예약창까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게까지 눈으로 확인하니 별다른 의심은 안 들었어요. 또한 시부모와도 여행 가자는 말이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여행에 동참해줬으니 저 또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우린 일주일 간격으로 전 주말엔 저희 부모님과 그 다음 주 주말엔 시부모와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지만 여행을 떠난 당일 저는 남편을 믿은 제가 바보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자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데요. 네? 여보, 당신 여기 방 2개 예약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예약 안 했는데? 난 워낙 호텔이 크니까 오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때 예약 안 했지. 뭐? 그때 예약한다고 나한테 예약창도 보여줬잖아. 그게 다른 할인되는 카드가 있을까 싶어서 다음날 예약한다는 게 그만 깜빡했어. 기왕 깜빡한 거 그냥 가서 결제해도 되겠지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해.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잠시만요. 여기 바로 옆에 예약되는 숙소가 있는데 우리 거기로 가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이 예약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예약창까지 보여준 사람인데 깜빡했다는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하지만 우선 부모님 앞에서 다툴 수는 없는 일이라 저는 남편이 얼른 예약했다는 그 숙소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경악을 했어요. 부모님 또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는 못하셨죠. 여기라고? 여긴 호텔도 펜션도 아니고 그냥 여인숙이잖아. 근데 다른 곳에 예약되는 곳이 없었어. 그래도 여기 평점은 좋던데 가성비도 깔끔하고 관광지들도 멀지 않대. 장인어른 장모님, 방 컨디션 어떠세요? 침대는 없지만 괜찮으시죠? 그래. 어쩔 수 없지. 알아보느라 애썼네. 그곳은 바로 낡고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1박에 3만 원짜리 말이죠. 열이 받은 전 우선 근처 숙소를 전부 검색해봤어요. 하지만 성수기여서 그런지 정말 남은 숙소가 없더라고요. 우린 결국 그 여인숙 방 2개를 빌려서 묵게 됐습니다. 차마 부모님 앞에서 성질도 못 냈던 전 방에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죽이고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일부러 그랬지? 또 돈 가지고 우리 부모님 차별하려는 거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 실수야. 거짓말 하지 마. 우리가 여행을 처음 와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약을 안 할 생각을 해? 매번 숙소 예약을 당신이 했으니까 난 미처 몰랐지. 여보, 내가 실수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기왕 온 거 재밌게 놀다 가자. 장인 장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구경 많이 시켜드리면 되잖아. 약이 바짝 올랐지만 이미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거 어쩌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짜왔다던 여행 계획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제가 미리 검색해뒀던 여행지와 식당으로만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렇게라도 좋은 곳, 비싼 곳만 모시고 다니며 여인숙에 대한 죄송함을 덜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부모님은 즐거워하셨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저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성서방이 진짜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면 되지 않겠어? 부모님께선 그동안의 내막을 모르셨으니 남편을 두둔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전 남편이 고의로 그랬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그 의심은 그 다음 주 시부모와 여행을 갔을 때 완전히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곳과 같은 지역으로 놀러 갔는데 그때 남편이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저희 부모님과 묵으려고 했던 4성급 호텔도 아닌 무려 5성급 호텔이었거든요. 남편은 싱글벙글하며 방 2개를 체크인했고 저는 시부모와 갈라져 아이들과 남편과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우리 부모님은 여인숙에 모시고 당신 부모님은 5성급 호텔을 예약해드려? 지금 장난쳐? 당신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숙소는 무조건 예약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으니까 얼른 당신 부모님 모시고 갈 날짜에 숙소 예약해놔야겠다고. 그럼 했어도 우리 부모님이랑 가려고 했던 4성급 호텔로 했어야지. 왜 호텔급이 이렇게 달라? 이래도 당신이 우리 부모님하고 당신 부모님 차별한 게 아니라고 할래? 아니, 난 그냥 숙소 예약하려고 좀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곳이 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예약한 거야. 진짜야. 이젠 그놈의 변명 듣기조차 싫었습니다. 저는 얼른 로비로 내려가 프론트 직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곤 저희가 묵고 있는 객실이 언제 예약됐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기가 차게도 저희 객실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말한 바로 그 다음날 예약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호텔이 있는지도 몰랐다, 숙소를 예약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인 게 들통난 겁니다. 제가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말을 하며 기가 찬 표정을 짓자 그제야 남편은 우물쭈물하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기왕 온 거 잘 놀다 가면 안 돼? 그래,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우리 부모님 숙소 먼저 예약한 거 맞아. 그런데 장인 장모님 모시고 올 때도 똑같이 예약하려니까 너무 비싸더라. 여기 5성급이잖아. 그래서 좀 장꾀를 썼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진짜 아무 데서나 못 주무셔. 그럼
우리 부모님은 아무 데서나 주무시냐? 그리고 아무리 비쌌어도 예약하려면 똑같은 곳을 했어야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아니, 그건 내가 미안하다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좋은 침대 아니면 못 주무시는 거 알잖아. 근데 장인 장모님은 예전엔 바닥에서 주무시고 지금도 돌침대에서 주무시잖아. 여보, 우리 부모님 이번 여행 진짜 많이 기대하셨어. 제발 이번 여행까지만 화 좀 참아줘. 어? 아까 봤잖아. 우리 어머니 호텔 들어오고 너무 좋다고 눈물까지 글썽이신 거. 애들도 옆에서 겁을 먹고 있고 거의 7년여 만에 여행에 시부모가 너무 들떠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내리누르며 어찌저찌 그때의 여행을 마치게 됐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남편과 더는 같이 못 살겠더군요. 하지만 애들 생각에 신중하고 싶어 저는 꼬박 한 달 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어요. 그래도 제 결론은 같았습니다. 말만 항상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점점 대놓고 차별하던 남편. 그리고 제가 자기 아들보다 더 잘나질까봐 항상 노심초사하던 시부모와 더 이상은 가족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와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반쯤 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며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여행 일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난 그 사과 이제 안 믿어. 내가 그동안 당신을 참았던 건 그래도 결혼했으니 내가 선택한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 반, 당신이 말하고 행동이나마 우리 부모님께 잘해줘서 고마웠던 것 또 반의 반, 나머진 우리 애들 생각해서였어. 근데 이번 일로 난 당신이 앞으로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아니 여보, 막말로 시부모도 부모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내가 그렇게 참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하는 내내 뚱했던 것도 당신이잖아. 난 처가에 그래도 잘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불편해하셨는지 알아? 그래도 나도 부모님도 다 참고 넘어갔잖아. 그게 최대한 참은 거야. 그 와중에 버리는 내가 훨씬 많은데 역시 잘 키운 우리 아들 덕을 본다.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한다면서 며느리 얘긴 쏙 빼는 당신 부모한테 내가 그럼 뭐라고 하리? 어머님, 저한테는 안 고마우세요? 하고 물으니까 아예 들은 척도 안 하던 당신 부모한테 내가 뭘 더 잘했어야 돼? 난 이제 당신 부모도 당신도 다 지긋지긋해. 싫어. 난 못해. 난 죄 없어. 자식이 자기 부모님 더 챙기는 게 어떻게 이혼 사유가 돼? 그리고 원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더 감싸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법이야. 하는 수 없이 전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자 남편 또한 자긴 절대 이혼 못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자신도 이 집에 지분이 있다며 나가길 거부했어요. 그리고 당신, 어차피 아직 소송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 양가 부모님께는 절대 말하지 마. 말씀드려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려. 양가 부모님 모두 연세가 있으신데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적어도 장인 장모님 건강 걱정하는 내 마음만은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진 않았지만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일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부모님이 충격받고 놀라실까봐 걱정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우린 여전히 한 집에 머물며 기묘한 이혼 소송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시부모와 여행을 다녀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대뜸 저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예, 애미야. 너 2주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그때 생일 선물로 물건 같은 거 말고 나 저번처럼 5성급 호텔 다른 지역으로다가 조만 3박 4일 예약해주라. 그때 그 5성급 호텔 정말 너무 좋더라. 역시 난 우아해서 딱 5성급이 맞아. 우리 은균 나 생일 미리 축하한다고 벌써 용돈 100만 원이나 보냈거든. 그러니까 넌 호텔 예약으로 따로 선물해주면 된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그땐 남편과 거의 대화 없이 살고 있을 때라 저는 남편이 시모에게 생일 선물을 보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100만 원이나 받았으면서 제가 따로 호텔까지 예약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미 이혼도 할 생각이겠다. 기가 막혀서 그냥 무시하려는데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제 머릿속에 일부러 저희 부모님을 여인숙에 재웠던 남편의 만행과 그동안 더 철저히 저를 무시하며 바라는 건 또 더럽게 많았던 시부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젠 나도 당신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줄 거라고 선언했던 제 말이 생각났죠. 저는 잠시 뒤 시모에게 한 호텔의 주소를 보내며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2주 뒤에 여기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우리 어머니 생신 선물로 5성급 호텔 3박 4일 예약해드렸다며? 당신 이제 나랑 이혼할 생각 접은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저는 대답도 없이 코웃음을 치며 당시 지내던 딸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쾌해질 2주 뒤의 일을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대망의 2주 뒤 일을 하던 전 당황한 목소리의 시모의 전화를 받았죠. 이해, 너 이 호텔로 예약한 거 맞니? 예약이 안 돼 있다는데. 아,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때 분명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산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 휴대폰이 문제였던 건지 예약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뒤늦게라도 예약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호텔 예약이 다 찼다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한 대로 바로 옆 5성급 숙소를 예약해놨거든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저는 심드렁하게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새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한 15분 뒤 이번엔 노발대발한 목소리 시모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오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5성급이야? 여긴 그냥 민박집이잖아. 거기 5성급 맞아요. 인터넷 평점 별 5개니까 5성급이죠. 거기 그래도 나름 좋은 곳이에요. 단지 후기를 보니까 두 분이 느끼기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 화장실이 밖에 있고요. 벌레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원하는 침대는 아쉽지만 없어요. 이불 펴고 주무셔야 하거든요. 그것만 빼면 다 괜찮을 거예요. 뭐? 야,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야? 어머님, 제 남편도 저희 부모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득달같이 화를 내니까 그냥 실수한 거라고 막 잡아떼더라고요. 그 사람 그렇게 몇 년 동안 양가를 차별해왔어요. 이게 사람이 야금야금 당하다 보니까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피폐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 자기 친구랑 이렇게 통화한 것도 저한테 들켰어요. 제가 더 이상 자기보다 잘나지지 못하게 제가 제발 승진 안 하길 바랬다고요. 그동안 저한테 너무 기가 죽어서 양가 차별하는 걸로라도 자기 부모님 길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예, 너희 부모님은 운 좋게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그래봤자 농사꾼 아니냐. 평생 바닥에서 자고 평소에 벌레도 뭣도 많이 봤을 텐데 5성급 호텔의 진가나 알았겠어? 어울리지도 않게. 우리 아들이 괜히 그랬겠니? 애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넌 어디서 아내가 남편한테 번번이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래서는요, 이혼할 거라는 거죠. 전 이제 엄한 남의 부모에게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자기 부모만 귀하게 여기지 자기 아는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정신 갉아먹히면서 살기 싫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사람 금 나누는 거 좋아하시죠? 사람이 좋은 침대, 좋은 숙소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게 어울리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안 어울리는 건 자신들 돈으론 5성급 호텔 예약하기도 힘든 두 분이 더 호텔에 안 어울리지 않겠어요? 사람은 급에 맞게 누리고 살아야죠. 저희 이미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난 두 분 아들 이젠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그럼 이만 생신 축하드려요. 유치하지만 저도 이렇게나마 남편과 시부모에게 한 번은 꼭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시모에게 더 이상 저도 참지 않고 싶었죠. 잠시 뒤 시모에게서 전화를 받았는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먼저 와 있던 남편이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골탕 먹여? 골탕? 말 잘했다. 나 이거 당신이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한 짓이랑 똑같이 한 거야. 그럼 당신 행동이 우리 부모님 골탕 먹인 거 맞다고 당신도 인정한 거네. 아니 그게 매번 그렇게 말문 막히거나 말도 안 되는 변명할 거면서 어디서 자꾸 덤벼? 난 진짜 이제 당신 집이라면 꿈에서조차 보고 싶지 않아. 당신 이 집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했지? 그래. 어차피 버텨봤자 당신이 이 집 나가게 돼 있어. 당신이 공무원 준비하며 돈벌이도 육아도 거의 못하던 시절이 몇 년에 당신 부모님이 도와준 돈도 이미 돌려준 지 오래니까. 게다가 벌이도 내가 훨씬 많고 육아 참여도까지 내가 높았으니까 당신이 받을 재산이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 애들 양육권도 분명히 나한테 올걸? 당신은 나 없인 하루도 애 둘을 혼자서는 못 보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도 알렸겠다. 이젠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우리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더 이상 그놈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저는 애들을 데리고 차로 20분 거리에 살던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놀란 언니 부부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니 언니와 형부는 기가 차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언니 부부와 친정으로 내려가 부모님께도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크게 상심하실 줄 알았던 부모님은 갑자기 노발대발을 하시더군요. 그 망할 놈의 집안이 감히 은혜도 모르고 우리 집이랑 널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야? 그때 아빠가 해주신 말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시부모의 사업이 망했던 때 남편과 시부모는 저 몰래 두 분께 돈을 빌렸다더군요. 제발 시부모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요. 막내딸 생각에 마음이 약해진 두 분은 차용증을 쓰고 결국 거액을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시부모가 낡고 작았지만 전셋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요. 물론 그 전세금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억소리가 나는 돈을 빌려주셨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셨어요? 사돈들과 성서방이 울면서 부탁했다. 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안 그래도 너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게 많은데 그것까지 네가 알게 되면 평생 네 앞에서 고개를 못 들 것 같았대. 그래서 결국 한 번만 도와주면 타달의 이자도 돈도 이래서 갚겠다는 네 시부모 말에 알겠다고 한 거다. 평생 너에게 잘하겠다던 성서방과 그 부모 말을 믿었거든. 그런데 네 시부모가 처음에만 몇 번 이자를 보내더니만 나이가 들어서 직장이 안 구해진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안 갚더구나. 차용증이 있긴 했지만 그냥 우린 널 생각해서 그 돈은 없는 돈인 셈 치기로 했었다. 그 돈 없어도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네가 그 집에서 더 대우받고 살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 평소 우리 앞에선 우리한테도 너한테도 잘하는 성서방 모습을 보고 더더욱 말이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감히 뒤에선 그따위 짓을 했어? 내 이것들을 가만두나 봐라.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쩐지 돈을 온 저희 부모님을 차별하던 놈이 앞에선 더럽게 착한 척을 한다 싶었어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난 뒤 시부모는 더더욱 저희 집과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 올라왔던 거예요. 때문에 저에게 잘해주기는커녕 어떻게든 저를 흠잡고 까내리려고 용을 썼던 거죠. 남편 또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해는 못할 망정 자기 부모만 불쌍해하며 두 분을 차별했던 거고요. 제가 부모님께 시댁과 남편 일을 말하지 않는 걸 이용하고서 말입니다. 이제야 남편이 왜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 발악을 했는지도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빠는 크게 화를 내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나일세, 자네 우리 정혜랑 이혼 소송 중이라며? 이 배은망덕한 놈, 당장 너 내 돈 갚아라. 그때 네 부모랑 나랑 차용증 쓴 거 기억하지? 내 그 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당장 받아내야겠어. 안 내놓으면 소송 걸 거야. 이자까지 다 내놔. 죄송해 말고 돈으로 내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는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말만 들어도 남편이 엄청나게 쩔쩔매며 사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인 일요일, 남편은 친정에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전 집사람한테 든든하고 멋진 남편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저도 저희 부모님까지 못나지기만 하니까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집사람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혼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여보, 내가 여태 장인어른께 돈 빌린 거 숨겨서 미안해. 근데 우리 부모님 진짜 당장 갚으실 돈 없는 거 알잖아. 없으면 전셋집이라도 빼서 갚으시면 되겠네. 빌릴 땐 고맙다고 하더니 빌리고 나선 이자도 안 갚고 입을 싹 닦아? 그리고선 나한텐 그렇게 못되게 굴어?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어?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도와줬으면 더 잘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돈 몇 푼으로 우리 부모님을 차별해? 내가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서 당신 뺨이라도 날리고 싶어. 당신하고 당신 부모는 저질 중에서도 상저질이야. 이 벼룩 같은 인간아. 난 우리한테 잘하려고 하는 자네가 참 기특하고 고마웠네. 자네 부모님 대신 돈 못 갚아서 죄송하다고 우리 딸 몰래 전화해서 싹싹 비는 자네가 안쓰러워서 우린 더 자네에게 잘해주려고 했어. 근데 감히 은혜를 이따위로 갚다니 절대 안 봐줄 줄 알게. 결국 남편은 마찬가지로 화가 난 오빠와 형부에 의해 힘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남편은 언니 집에 머물던 저와 애들에게까지 전화해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애들까지 그런 남편에게 시달려 정신적으로 우울해하자 저는 애들 휴대폰에서도 그놈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일에 단단히 한 몫을 해줬어요. 원래도 저를 좋아했던 애들은 남편에게 큰 거부감을 보였거든요. 애미야,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했던 건 여자가 좀 다소곳이 남편한테 순종하고 져줄 줄 알아야 가정이 평화로운 걸 알아서 그랬던 거야. 예전에 우리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던 건 미안하다. 하지만 나머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정말 사돈 어른 돈도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써주는 곳이 없는데 어쩌니. 우리가 어떻게든 일자리 구해서 천천히 갚을 테니까 사돈 어른이 우리한테 건 소송 좀 취하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싫어요. 두 분이 갚을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건 두 분 평소 씀씀이를 보아온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두 분 아들처럼 저한테 거짓말만 늘어놓지 마시고 집을 빼든 뭘 해서라도 저희 부모님 돈 갚으세요. 아빠가 민사소송을 걸자 그제야 시부모는 제게 전화해 애걸복걸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고 시부모의 번호까지 싹 차단해버렸죠. 이혼 소송 결과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제게 넘어왔고 모든 정황을 종합해 당연하게도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집을 팔아서 남편에게 약간의 재산 분할을 해줬는데 남편은 그 돈을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께 진 빚을 갚느라 다 써야 했습니다. 돈이 남기는커녕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서 말이죠. 이후 남편은 결국 낡은 시부모의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 남편은 자기 월급으로 여전히 일하지 않는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고 애들 양육비를 주며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면접 교섭권을 이용해 초반엔 아이들을 만났었는데 아이들이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최근엔 양육비만 보내고 있죠. 전 남편이 애들을 만날 때마다 엄마한테 아빠랑 다시 살라고 잘 좀 말해봐 하는 강요를 계속했었거든요. 아이들은 참다 제게 그 말을 전하며 더 이상 아빠를 보기 싫다고 했는데 그날 저는 열이 받아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전 남편은 울먹이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그럼 당신하고 애들이랑 살 때가 너무 그리운데 어떡해. 우리 부모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나한테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하셔. 난 이 집에서 완전 돈만 벌어오는 기계야. 왜? 당신 부모님 불쌍해하잖아. 잘해드려. 다 필요 없고 나부터 살아야지.
평생 나 부모님 수발만 들다 인생 끝나게 생겼어. 여보, 나 우리 부모님이랑 앞으로 안 보고 살 테니까 진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돼? 주위에 당신만큼 능력 있고 나 위해주는 여자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걸 이제 알았니? 근데 어쩌냐? 이미 버스는 지나갔는데.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당신 보기 싫대. 게다가 당신 그동안 애들 만나면 돈 없다고 김밥만 먹었다며? 확 김밥 말이 돌돌 말아서 곤장을 쳐버릴까 보다. 당신 면접 교섭권이 있어도 애들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난 그거 이상 사줄 돈이 없어. 부모님한테 진짜 골수까지 빨아먹히고 있단 말이야. 애들이 더 비싼 거 먹고 싶대? 미안한데 그러면 나도 애들 못 봐. 송아지 스테이크만 맨날 먹고 싶단다. 그러니까 그거 못 사줄 거면 애들 볼 생각하지 마. 그 뒤 정말로 전 남편은 애들을 만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덕에 저도 전 남편 만나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던 아이들도 요즘은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린 그렇게 아주 잘 지낼 생각이죠. 저는 지금 새로 구한 집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키우며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중입니다. 작년에 언니 오빠랑 돈을 모아 부모님과 애들까지 다 데리고 동남아 5성급 호텔을 잡아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올 가을엔 국내 풀빌라나 5성급 호텔을 예약해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이렇게 눈치 볼 사람도 없이 마음껏 효도하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전 키워주신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며 살 생각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자격지심 같은 마음은 당연히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보긴커녕 아예 참을 생각도 없이 그 못난 마음을 마음껏 내비치는 건 아주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 상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가족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감사함을 잊는다는 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탈길로 내모는 일이라는 메시지가 부디 제 사연에 잘 녹아들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다시 성실한 나라의 공무원이자 다정한 두 아이의 엄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막내딸로서의 인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